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환경보건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직 9급이었고요. 고졸자 환경보건학이었는데 문제가 공개가 되어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린 총평과 같이 이번 환경보건학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평이한 문제들로 조합이 되어 있었는데 예년에 있었던 공개 서울시 고졸 환경보건학 시험들을 쭉 나란히 늘어놓고서는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서 몇 문제, 식중독에서 몇 문제, 대기에서 몇 문제 이런 식의 아주 규정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포맷을 따르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총평, 작년의 총평, 재작년 총평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괜찮겠고요. 검색을 하시면은 문제들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 비교를 해 보시면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범위와 출제 비율,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나 이런 것들을 공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수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보기에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법이라고 하면 지금 부패조, 활성온이, 이모프, 살수해상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1차 침전지를 나온 하수에 충분한 공기,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충분한 공기. 그래서 호기성균의 활동을 통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충분한 공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유기물을 분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서 또 나오죠. 온이를 응집과 침전을 되풀이하여, 이건 바로 활성온이법 되겠습니다. 1번 부패조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모프 탱크도 1번 부패조와 마찬가지로 혐기적, 완전 혐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4번과 3번인데 4번의 살수여상법은 폭기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살수, 물을 뿌리면서 자연적으로 폭기가 되게 하는 방법이어서 요 충분한 공기 공급, 산소 공급, 활성온이법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키워드를 찾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보면은 활성온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데 라고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죠. 2번 상수소독에서 염소 소독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혹시 모를 애매한 부분을 최선을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염소 처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다시 증가할 수가 있다. 부활현상 맞는 보기죠. 이건 수질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작이 간편함이 경제적인 게 염소 소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렴하고 잔류성도 있고 간편하죠. 잔류 효과가 좋고 강한 소독력을 가진다. 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다량 사용 시에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냐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소독 부산물이 나오게 되겠죠. 암모니아가 원인입니다. 얘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단점이어서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한 중정도. 1번 문제는 중상, 얘는 중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HACCP 친절하게 했어 이렇게 발음까지 써줬는데 HACCP는 예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이걸 아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명칭을 딱 정했어요. 법으로 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그런데 원래는 이 HACCP를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여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직역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불렀었어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게 뭐냐면 해저드 애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에서 HACCP여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해저드를 애널리시스,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점 관리점을 찾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식품 안전 인증과 중요 관리점의 영문 약자이다. 여기가 틀렸죠. 위해 요소 분석이 맞습니다. 해저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찾자.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 명칭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완전 쉬운 문제. 그런데 수험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시생이나 재시생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책에서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재에는, 저희 교재에는 이 명칭도 들어가 있고 이 명칭도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셨을 테지만요. 자, 그럼 3번, 4번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예, 처음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60년대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고, 헬스원 마크 표시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마트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이 마크가 있다면 일단 인증을 받은, 위생적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식품이로구나 라고 해서 약간 가격이 더 나가도 우리가 안심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식품이 되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허를 찌르는 문제죠. 예전 명칭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요 약자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묻는 좋은 문제.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이란 말이 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살짝 긴장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나 하천을 산성화시켜서 산성에 약한 수중 생물을 죽게 한다. 맞죠. 그래서 산성비가 오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천식과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산성비는 처음에, 제가 어렸을 적에 산성비가 처음 관측이 되고 이랬을 적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 머리 빠진다고, 맞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가장 최선답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 pH가 6.5 이하일 때를 산성비라고 한다. 물론 7 이하면은 산성 범주에 들어가지만 정상적인 비는 워낙에 약산성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몇 프로? 0.03% 들어있는 CO2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수용액은 약산성을 띠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상비의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5.6 정도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 요거보다 낮아질 때, 그때를 산성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기상청 자료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얘가 확실히 틀린 보기죠. 뭐 최선답 찾을 것도 없습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확인. 공장, 교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 탄소 산화물 등이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주로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계 연료가 탈 때, 연소가 될 때 나오는 배출가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유계 연료는 아니냐 하면 그것 아닙니다. 석탄계 연료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가장이란 말을 쓴 것 같은데 3번이 빼박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도 좋은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읽다 보니. 그 다음에 5번, 불쾌지수, 디스컴포트 인덱스, 보통 DI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은 온도, 이렇게 쓰면 좀 덜 전문적인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그렇지.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가 변수가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온도와 습도. 쉽게 말해서 온도와 습도가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기류나 복사열 같은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벌써 정답이 나왔죠. 디스컴포트 인덱스 불쾌지수는 실내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실외에서는 WBGT라고 하는 습구, 흡구, 온도 지수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복사열이 들어갑니다. 왜? 실외에서는 태양의 복사열도 관련이 있으니까. 1번의 정답. 자, 그렇다면 나머지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7, 8월에 가장 높이 올라간다. 더울 때. 맞고요. 불쾌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예, 불쾌하니까. 끈적끈적 덥고 짜증이 나니까. 4번.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그렇지. 기온과 기습의 영향에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했었죠. 막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도 외우고 화씨온도, 섭씨온도 막 다 외웠는데 이렇게 원론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1번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지수는 좀 별로라고 생각한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고차원적인 변수가 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10월 29일 날 있었던 서울지방지 공개 고급 고졸 환경보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100% 출제가 되어서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보면서 너무나 이제 좀 너무나는 아니지만 당연하지만 흐뭇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무색무취의 기체로 맹독성이 있으며 딱 봐도 정답이 막 이제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주로 물체가 불완전 요소일 때 그렇지. 불완전 요소할 때 많이 발생한다.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산소에 비해 250배, 300배 강해서 이건 거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에다 붙인 것 같은 문장이죠. 혈액 중에 산소, 헤모글로빈, O2 헤모글로빈의 얘의 형성을 방해해서 산소 결핍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색무취라고 하면 독성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왜 맹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색무취라고 하는 것은 그 성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냄새도 없이 그 다음에 색깔도 없이 흡입할 수가 있지만 들어오면 얘가 맹독성이 있는 성분에 대한 내용, 얘는 성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중하 정도에 속하는 그런 문제로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일산화탄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두통,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뭘까요? 두 번째 다수인이 실내에 밀집해 있을 때 이거죠. 다수와 밀집 군집독이죠. 군집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주관식으로 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 그렇습니다. 군집독의 가장 최선의 대비 치료법은 환기밖에 없는 걸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열사병은 열중증에 해당되는 거고 세집증후군, 헌집증후군은 둘 다 세집은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것들 헌집증후군은 곰파형이나 VOC 같은 것들인데 얘도 VOC 들어가고요. 근데 헌집증후군에서도 포르말데하이드가 검출될 수가 있어요. 왜? 헌집의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새로 하면은 역시 포르말데하이드나 VOC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7번 문제는 쉬운 군집독이 정답이지만 보기를 하나하나 또 챙겨가지고 어떤 게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군집독,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8번 식중독에 분류해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중에 독소형 식중독. 자 식중독은 감염형하고 독소형하고 그 다음에 중간형이라고 요즘에 안 그러죠. 감염, 독소형으로 나뉘죠. 뭐가? 세균성 식중독이.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고 감염 독소형이 있는데, 감염 독소형은 웰치균 식중독하고 세레우스하고 두 가지밖에, 확실하게 감염 독소형은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독소형은 역시 딱 두 개인데, 이건 불변의 두 개,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그 다음에 에이코 보툴리늄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자, 독소형 식중독은 균도 나쁘긴 나쁘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균이 아니라, 세균이 아니라 뭐죠? 이 균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놓는 외독소가 문제였던 거죠. 정답은 딱 2번에 있는 포도상구균하고 보툴리늄, 보툴리누스, 보툴라이넘, 다 발음상의 문제지 같은 균이고요. 1번의 살모넬라균은 감염형 식중독이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여기에 요즘 집어넣으려고 하는 중간형 감염 독성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염비브리오 감염형, 얘네 둘은 독소형. 감염형 잘 모르겠음. 그 다음에 감염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도 정답은 되게 쉽지만, 우리가 식중독의 종류, 세균성, 자연독, 그 다음에 첨가물이나 인공적인 거, 요 세 개 놓고 그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독소형과 감염 독소형 요 정도 분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염형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 여기서 조금 발전해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독소형 식중독 두 개를 비교해서, 얘는 균이 열에 약하지만 독소는 되게 강하고, 얘는 균은 열에 되게 강하지만 독소는 열에 약해서 둘이 되게 상반되는, 또 상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식중독의 경우에 치료가 없이도 그냥저냥 나을 수도 있는 반면, 얘는 잘못하면은 치사율이 40%에 가까이,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 중에 하나여서, 여기서 발전돼서 어렵게 나오면 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즉시 독소형 그러면 딱 2번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은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고요. 9번,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포맷이 딱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아주 매년 나오는 범위들이 딱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미생물 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문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대한 전문, 법령 전문이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자, 가장 옳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3개를 쳐내야 됩니다. pH는 8.5에서 9.0, 이런 수질 기준은 없어요. 모든 수질 기준은 5.8에서 8.5 사이가 돼요. 5.8에서 8.5 사이입니다. 이거는 먹는 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박류수 수질 기준도 그렇고, 내지는 또 목욕장의 욕수, 이런 것들도 다 5.8에서 8.5 사이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염소 소독에 대한 맛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복이어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염소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에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할 것. 다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으로 염소 소독으로 인한 맛과 냄새 이외의 맛과 냄새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먹는 물, 특히 수돗물에서는 염소의 맛과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나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염소 소독으로 인한 맛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수돗물은 락스 냄새가 살짝 나잖아요. 그게 바로 염소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입니다.
자, 3번 일반 세균은,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린 보기입니다. 옳은 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3번 일반 세균은 1mm 중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10마리 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통 세균은 마리수로 세우는 건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100CFU 이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CFU는 뭐냐면 콜로니 포밍 유닛의 약자여서 얘네들은 뭐냐면 군집 형성 단위, 군락 형성 단위. 왜 군집 군락으로 보냐? 세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숫자를 세는 중간에도 막 증식이나 분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뭉탱이로 세는 거죠. 콜로니 포밍 유닛을 바르고 군집, 군락, 뭉탱이로 세자는 얘기예요. 100CFU 이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4번 대장균은 100ml 중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대장균 및 분원성 대장균은 다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4번이 맞는 보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에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제가 수업 중에 엄청나게 강조하고 늘 나오고 꼭 외워야 되고 수치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우셨을지 몰라도 이 부분, 요게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라서 요거를 잘 판단하셔도 염소 맛은 포함이 되는데 염소 맛 이외의 것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데 틀린 보기구나.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 난이도 중상 아니 요번 시험 20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 자, 그 다음에 10번 기후와 관련된 정의에 대한 설명.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정의 가장 옳은 거. 기후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해류 등이 있다. 기후의 3대 요소가 기온, 기습, 기류예요. 그 다음에 4대 요소를 말하자면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 들어가죠. 해류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압은 포함을 시키는데 해류는 들어가지 않아요. 정답이 아니라 일단 틀린 보기 하나 쳐내시고 하나씩 소거시킵니다. 2번 기후인자는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말한다. 이건 맞는데요. 인자라는 게 원인을 만드는 놈자자를 써서 그러니 2번이 가장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그럼 3, 4번이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후순화 또는 기후순응이라고도 하죠. 얘는 기후요소와 기후인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기후에 인체가 적응을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지 요소와 인자의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기후에 대응하는 인체의 작용. 그래서 틀렸고 4번 해양성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 비해서 일교차, 연교차가 크다. 무슨 소리죠? 해양성 기후가 더 교차가 크다는 아니죠. 대륙성 기후가 더 큽니다. 해양성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 비해서 일교차, 연교차가 낮은 걸로, 작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그래서 뭐죠? 3번이 아니지? 2번이 정답이죠. 3번 틀린 거였고. 11번 불감기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불감기류를 우리가 정의만 알고 그냥 쓱 넘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 불감기류에 대한 문제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 이거는 고졸 문제가 아니라 연구사업 문제로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냉한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 기류가 1m/s 이하일 때를 말한다. 자, 불감기류는 말 그대로 불감, 느끼지 못하는 기류, 느끼지 못하는 바람을 말해요. 그래서 불감기류는 보통 0.1m/s 이하를 말하는 거죠. 완전 무풍 또는 0.1m/s 이하. 근데 1m/s 이하, 1m/s는요, 실외에서 우리가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그런 바람을 말해요. 일단 2번 틀렸고요. 3번, 인체 혈관 운동신경과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건 맞아요. 그쵸. 이게 맞는 보기네요. 1번, 인체 냉한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겁니다.
의복과 인체 사이에 존재하는데 여기 있죠. 사람 힘으로 느낄 수 없는. 그렇지만 인체 내각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주고 혈관 운동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게 불가감 기류의 역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1m/s 이하 또는 무풍이어야 하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아주 썩 훌륭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수질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천 등으로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 영양염류라고 하죠. 인과 질소는 미생물, 플랑크톤, 사람, 동물 누구에게나 다 에너지, 그 다음에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염류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영양이 많아지는 거죠. 맞는 복인데요. 좋은 복이 2번 플랑크톤이 이상증식하여 왜? 이런 물질이 유입되니까 이상증식하죠. 그래서 물이 적색으로 변하는 적조현 현상을 일으키고 주로 어디에서? 해수에서. 담수에서는 민물에서는 주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틀린 복이 아닙니다.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왜 파괴가 된다? 수질오염이 되면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패류의 생산, 양식들을 하는 거라면 생산량이 확 줄어들 거고, 또는 포획, 잡는 물고기 같으면은 완전히 수확량이, 어획량이 줄어들 테니까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4번인가? 옳지 않은 게 수질오염이 심할수록 물의 용존산소량이 감소하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증가한다. 너무 진지하게 1번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 4번 보기가 너무 쉽게 정답이 나온 거죠. 수질이 DO하고 그 다음에 BOD, COD, SS,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얘와 반대예요. 반대. 서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바꿔놓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2번은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중독될 경우에 뇌와 중추신경의 신경 무슨 문제죠? 이거 공업중독 문제군요. 산업보건에 해당되는 공업중독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챕터를 말씀드리는 게 챕터별로 몇 문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산업보건 문제고 중금속이니까 공업중독의 문제인데 언어장애, 보행장애, 신경. 근데 딱 봐도 미나마타는 바로 우리 알잖아요. 감자, 솔라닌, 비타민 A, 야맹증 이것처럼 미나마타는 수은이죠. 카드뮴은 이따이. 그쵸? 정답은 수은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시험에나 마찬가지 7급, 9급 관계없이 어느 시험에서나 주어지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서비스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 좋고 다 어렵고 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건 항상 한두 문제는 이렇게 좀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미나마타는 수은 딱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거 중요 표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시험에서건 이것도 역시 산업보건 문제인데 작업 환경 관리에 속하는 거거든요. 산업보건에서의 되게 좋은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고 환경부, 전남보건직, 그냥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공중보건학, 환경보건학을 망라하고 다 범위가 같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겁니다. 작업 환경 관리에서 실용적인 대책의 하나로, 환경 대책의 하나로 공정의 변경, 이게 키워드예요. 변경, 시설의 변경, 물질의 변경. 요거는 대치예요, 대치. 자, 작업 환경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공학적 대책 중에 3대 요소가 대치, 격리, 환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변경, 바꾸는 거. 격리는 차단하는 거죠. 가장 단순한 격리가 개인보호구, 마스크, 방독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 들어가는 개인보호구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일부러 써드립니다. 개인보호구는 이거는 최후 또는 긴급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장치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방독면, 헬멧 같은 거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개인보호구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면 마스크 안 쓰고 방독면 안 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나 긴급의 수단으로 집어넣자면 격리에 해당되는 거고 환기는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공학적인 작업 환경 관리 대책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 원칙이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효과적인 건 뭐냐면 색깔 바꿔서 대치예요. 대치. 왜? 위험한 물질을 격리시키고 환기시킬 필요 뭐 있어?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안전한 물질 또는 덜 위험한 물질. 이게 그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1번의 대치입니다. 요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고 이 세 개가 공학적 관리 대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게 이거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문제. 부끄러울 문제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 또 나왔어요. 15번 문제도 지금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의 비중이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산업보건이. 그 다음에 식중독, 식품위생이 지금 식중독 하나 나왔었죠. 그 독소용 식중독. 그 다음에 해썹 나왔죠. 이거 다 식품위생 쪽이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그래서 식품위생 쪽에서 세 문제, 산업위생이 지금 벌써 세 문제째 나오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문제여서 아까 먹는 물 수질 기준하고 이 문제 정도가 아마 변별력을 주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변별력 문제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높다거나 지역적인 문제라던가. 자, 15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 판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 자, A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판정한다? 아니죠. A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자.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가 A예요. 일단 1번 속어. 2번 C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조사 관찰이 필요한 자로 판정된다. 자, C가 있고 D가 있어요. C가 있고 D가 있는데 C는 유소견자. C는 유소견자가 아니라 C는 요관찰자. D는 유소견자. 앞에 1이나 2가 붙거든요. 1은 뭐냐 하면 1은 직업성 질병. 2는 일반 질병. 그래서 C1 되면은 직업성 질병의 요 관찰자. C2가 되면은 일반 질병의 요 관찰자. 요 관찰자는 뭐냐면 관찰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질병으로 진전된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관찰이 필요한 자로 판정된다. 이게 맞는 보기예요. 유소견자는 뭐냐면 유소견자는 지금 소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질병에 걸린 그런 증상을 보여.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이게 맞는 보기고요. 자, 그럼 3, 4번이 어떨까 볼까요? 일반 건강진단은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이게 틀렸어요. 일반 건강진단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을 가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일반 건강진단이에요. 임시건강진단은 임시로 하는 건데 이건 법령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이거 아니에요. 임시건강진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임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임시건강진단 언제 하느냐?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동일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기 건강진단은 받았지만 지금 증상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한번 그쪽 검사를 또 받아봐라 하는 게 임시건강진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법령으로 되어 있으나 꼼꼼히 잘 읽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 돼요. 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이런 사람들은 좀 직업성 그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2번이 또 빼박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 15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로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 이것도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이 지금 이거 직업병인데 직업병으로 벌써 4문제째 출제가 되고 있죠. 20문항 중에서 4문제는 썩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직업병은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고 땀이 나지 않아요. 땀이 나지 않으면은 신체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서 식혀주질 못하니까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증상이 생겨요. 이 열에 의한 더위에 의한 직업병을 열중증이라고 하는데 이 열중증에 여기 나와 있는 열피로 그 다음에 열경련 그 다음에 열사병 그 다음에 근데 열사병이 정답이고 요게 정답인데 그 다음에 일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열피로와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열쇠약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살짝 경증에 열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4대 열중증은 바로 이거여서 열피로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열경련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 다음에 열사병이 바로 뇌온이 상승, 뇌 온도가 상승하고 중추신경이죠. 뇌는 여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그 다음에 열쇠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성적인 열에 노출이 돼서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는. 정답은 3번으로 열사병으로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얘를 응용시켜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실제로 다른 직렬, 다른 지자체의 비공개 환경보건이나 공중보건학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2번 정도 시험 보면 한 번 나올 정도로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16번의 정답은 3번으로 열사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폐기물 처리. 자, 폐기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챕터가 되겠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각법은 태우는 거죠.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고 가장 폐기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무게가 줄어드는. 태우면 재만 남으니까. 자, 폐기물 부피 감소로 운송비가 절감되며 시설비 및 유지비도 적게 든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만 시설비 많이 듭니다. 초기 시설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비 중에서 소각법은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다이옥신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1번 보기는 시설비, 이게 빡 틀린 보기입니다. 2번 소각법은 다이옥신과 같은 그렇죠.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시 말해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는 보기죠. 2번이 정답인가? 그럼 3, 4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번 매립법은 일정 시간 경과 후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 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시설을 위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의료 폐기물은 소각이 가장 좋습니다. 왜? 감염성 미생물이라든지 병원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틀렸고요. 여기가 핀피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핀피는 종합병원이나 대학 같은 것들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이고, 소각장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님비죠. Not in my backyard. 우리 동네 뒷동산에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님비, 핀피가 아니라 님비입니다. 님비 현상. 이게 둘 다 지역 이기주의인데, 핀피는 우리 동네로 끌어오고 싶은 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들어오면 집값이 뛴다면서요. 특히 종합병원 이런 것들. 그거 유치하고 싶은 게 핀피고, 님비는 소각장, 화장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님비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 정답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2번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좋은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어디 갔냐? 자, 주택위생입니다. 주택의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남향, 남동향이 적절하다. 그래야지 해가 잘 들죠. 좋은 보기. 이건 상식적이죠. 유기물로 오염되지 않고 건조한 지질 당연하죠. 물도 잘 빠져야 되고. 축축한데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폐기물 매립 후 최소 5년 이상, 방금 문제 3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5년 이상 아니고 30년 이상 경과되어야 어떤 시설을 건립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수위는 지표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인 곳이 적절한 맞는 보기입니다. 물 잘 빠지고 지하수위가 1.5m 이상. 정답은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중하 정도의 그런 난이도. 자, 식중독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 쪽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7,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자, 답이 벌써 툭 튀어나왔죠.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질병청 자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계절을 타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선수는 두 명밖에 안 걸렸지만 그 자원봉사자 운영요원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생관리 어떻게 한 거냐 막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수십 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다른 동계 올림픽들에서는 수천 명의 환자가 나왔던 게 노로바이러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잘한 거였다. 그 정도 나온 게. 정답 튀어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옳은 보기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오염된 날고기, 계란 등. 그렇죠. 살모넬라는 계란, 닭고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모넬라는 고양이, 개, 소, 돼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염에 취약한 게 닭과 달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오염된 날고기 맞는 보기고요. 살모넬라자가 들어가면 살모넬라 타이피,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살모넬라가 들어가면 전부 다 고열. 38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살모넬라의 특징이에요. 맞는 보기입니다. 좋은 보기죠. 일단 문제에 보기에 살모넬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열 생각하시면 돼요. 캠필로박터 제주인은 주로 조리가 불충분한 닭고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맞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도 발생 건수나 환자 수를 따져보면은 보통 랭킹 4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많은 빈번한 식중독 중에 하나예요. 장염비브리오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비브리오자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장염비브리오하고 비브리오 폐혈증하고 비브리오 콜레라. 셋 다 비슷하게 주로 어패류. 물론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는 후진국에서는 분병 관리를 잘못해서 걸리긴 하지만 선진국형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는 어패류 생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설사 맞는 보기여서 얘가 확실히 가장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계절을 타진 않지만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세균이 아니거든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은 보통 계절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더 많이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겨울철에 많이 돌고 하죠.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고 난이도 한 중중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센스 있는 문제입니다. 자, 태양광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외선은 온열감을 주지만 과다할 경우에 일사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죠. 적외선. 적외선이 열선이에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가시광선이 있죠. 비지블 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보남파초 노주 빨간색이 우리가 보는 거고,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죠. I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이, 보라색은 바이올렛이니까 UV,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요 파장은 400에서 780 또는 800 나노메타. UV는 10에서 400 사이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리고 얘가 열선. 얘는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자외선. 얘는 열이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적외선은 구루병을 예방하지만 과다할 경우에는 백내장, 피부암을 유발시킨다.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 백내장? 예, 자외선에 백내장 걸릴 수 있다고 수업 중에 또 교재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죠? 용접을 할 때 불꽃이 나오는데 그 밝은 불꽃에 UV가 섞여 있어서 용접을 하면서 보안경을 쓰지 않으면 용접광에 의한 백내장에 걸릴 수 있다. 앞에 적외선이 틀린 보기. 얘를 둘을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가시광선이 부족할 경우, 자,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적당한 게 좋은데 부족하면은 근시 안구진탕증, 불량할 경우에도 안구진탕증, 너무 많으면 광공포증, 과다한 경우에는 망막변성까지도. 3번이 맞는 보기네요. 그렇다면 4번, 가시광선 기준으로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빛을 자외선, 무슨 소리야? 빨간색보다 길면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숫자가 작아지면 짧은 거거든요. UV 자외선인데 적외선이라고 했으니 얘도 적외선과 자외선을 바꾸면 맞는 보기 1, 2, 4번 팍 소거시키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교재에서 중요하다고 다뤄진 것들이고 수업 시간에 강조가 된 내용들이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교재에 충실한 공부를 하셨다면은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주 좋은, 제가 총평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실수를 하셨으면 모를까 95점에서 100점 이상 획득한 과목, 그런 과목이 이번 환경보건 과목이었습니다. 자, 좋은 문제들 표시해 두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 또 강조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모두 다 고득점 하셔가지고 합격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